전 세계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가자. 설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에 난항을 겪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군사 행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악에 빠지고 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전쟁 때문에 또 이게 두바이에 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에 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막 앉아서 우시고 네, 얼마나 또 무섭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때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못 올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요, 이번 작전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작전이라고 하면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밀한 새벽 시간 혹은 밤 시간에 대부분의 작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전은요, 화창한 대낮에 보란 듯이 폭격을 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장대한 분노. Well, we haven't made a final decision. We're not exactly happy with the way they negotiated. 저 분명히 좀 협상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حسینی خامنه 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한 번에. 이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와, 이게 무슨 영화의 합성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야. 아니 진짜 이 다시 봐도 진짜 아찔한데 이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겠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라 굉장히 즉흥적인 작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었거든요. 이란의 하메네이가 방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굉장한 연막 작전을 펼쳤어요. 텍사스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전투기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 작전 서류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서 공습을 승인하고 기자들에게 블러핑을 했어요. Rather than not tell you, you would have the greatest scoop in history, right? 그러고는 텍사스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들고 제스처를 취하게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에서도 아직 우리에 대한 공습은 결정된 게 아니다. 네. 왜냐면 그때가 이 핵 협상이 마쿠에서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오판을 했고 이란은 핵 포기 의사가 없었던 것을 안 미국의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공격에 승인을 하는 것이죠. 자, 승인을 하자마자 대단했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2월 28일 오전 1시 15분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가 이란의 감시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그 틈을 타서 이미 중동에 파견돼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드론, 조기 경보기 100대가 넘는 전력들이 일제히 쏟아져서 대낮에 네. 타격을 했고 37년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메네이까지 제거한 것이죠. 하메네이는 그러면 좀 너무 방심하고 야 설마 치겠냐 했던 거예요? 방심했죠. 근데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습을 할 수 있다. 이란을. 그래서 항상 대비하자. 특히 하메네이의 동선은 최고 탑시크릿이었어. 공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암살을 목표로 하는 공습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타겟이. 그리고 민간인도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 때려버리면은 동선도 불확실하고 주변에 이제 민간인도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기습 공습을 안 한다가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모사드가 정말 대단했어요. 모사드와 CIA가 휴민트를 이용해가지고 동선을 더 파악한 거예요, 지금. 하메네이가 어디로 움직이고 특히 2월 28일 그날 있잖아요. 2월 28일 날 관료회의에 반드시 참가를 한다. 그리고 특정 방까지 좌표가 나왔어요. 이 방에서 회의한다까지 CIA와 모사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휴민트가 그 수집한 정보들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확률적으로 그날 거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다 계산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100% 하메네이가 그 방에 있다라는 확신해가지고 폭탄 미사일 30여 발을 그 해당 장소에 쏟아 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단 하메네이 사망했죠. 국방장관 사망했죠.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했죠. 그러니까 고위회의에 참가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냥 다 폭살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내각이 거의 전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또 이 활약하신 북한 외교관 출신 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나 좀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경주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뒤에 FAFO 까불면 다친다. 네. 전 그때부터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에만 주는 신호가 아니고 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했고 이란도 아마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란을 우리가 친 거는 핵회담이 지지부진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다. 뭐 그게 메인이긴 하겠지만 그 뒤에는 반미를 세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나대지 말고 까불지 말아라. 네.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고 이란이라는 걸 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중동에서 맹주 아니에요. 인구가 9,500만이나 되고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정말 레바논이고 뭐고 거기에 다 친이라는 세력들이 가득한데 저 중동에서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제끼면 저게 얼마나 복잡할까.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진짜 치는 거 보고 자 트럼프 대통령 참 특이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고 불가예측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구 어느 나라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이거든요. 단적인 실례로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라 구원자로 그리고 또 2007년에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로를 이스라엘 전투기에 가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폭파에 판쳤습니다. 이걸 봐서는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수상이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을 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설복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미국인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라도 아마 이걸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이 진짜 그야말로 악순환에 지금 빠져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은 험하게 해도 보면은 이런 도박을 할 때는 성공 확률이 높을 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메네이와 군 정부 수뇌부가 회의를 한다는 것을 장소와 시간까지 딱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찬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는 설이 있고 미국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평화적인 결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란 측과 협상을 하고 보고를 한 걸 보니까 이란은 시간 끌기만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협상 제네바에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극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가 트럼프 정부의 설명인데 이란 측이 반박하는 것은 아니 오만 외교장관이 그때 중재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핵 협상이 진행되는데
항공모함 한 척이 이미 이란 해협에 포진이 돼 있는데 핵 협상을 하는 동안에 또 항공모함 한 대를 또 거기다가 갖다 댔습니다. 와. 압박만 가려면 한 대면 되는데 군사 작전을 하려면 한 대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핵 협상에 임했는데 결국엔 미국한테 속았다. 이거는 기만 전술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 새해 초부터 전 세계에 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있었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37년간 정말 아주 정권 통치를 했던 하메네이를 참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은 누구냐? 아마 전 세계의 여러 독재자들이 떨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 뭐 우리는 이만갑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김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사태 때문에 진퇴양난, 고립몬이 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리브 해의 그 아름다운 나라 쿠바입니다. 자, 쿠바.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이야, 아름답다 정말. 바다 색깔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다음 타깃을 점 찍었습니다. 중남미 국가 쿠바. That Cuba is ready to fall. Yes.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I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hold out. But Cuba now has no income. They got all of their income from Venezuela, from the Venezuelan oil. They're not getting any of it. And Cuba literally is ready to fall. Ahora, como le expliqué, tengo 7.000 y pico. Dan 50 turnos diarios. ¿Cuándo yo vuelvo a comprar gasolina? Ya, eso será para pararme. 쿠바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요. 마차? 말이 나왔어. 와. 오, 뭐야. 이거 뭐야? 쓰레기가 이렇게 거리에 가득하더니? 와, 암흑도시다. I do believe I'll be having the honor of taking Cuba. 쿠바 진짜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알던 쿠바는 진짜 음악하고 이 낭만의 거리에서 막 엄청 막 즐기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깜깜하고 약간 진짜 이 쓰레기만 넘쳐나는 어떤 그런 도시로 보이는데 지금 쿠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쿠바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67년 동안 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버텨온 나라가 이제 쿠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한 에너지 봉쇄 때문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모든 자동차를 다 못 탄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지금 마비죠.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만가까지 걸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서 와야죠. 새벽부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개인의 불편함도 있지만요. 앰뷸런스, 소방차,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는 얘기. 주요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그 에너지원을 활용한 모든 문명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니까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쿠바가 1월 말부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거리에는 택시 대신에 당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1월 2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진 거죠. 거기에 결정타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되면서 쿠바로 공급해오던 석유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한 세트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쿠바, 베네수엘라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미국의 턱 밑에서 반미의 칼끝을 미국으로 향하던 국가였죠. 아, 가깝구나. 네. 트럼프의 눈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베네수엘라와 이제 쿠바였던 거죠. 그런데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에너지 공급원을 끊는 행정명령이 쿠바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 보도에 따르면 쿠바의 자체 비축유가 이미 2월에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부 민간 부문에 허용된 서용의 컨테이너만 반입이 허용이 되고요. 그런데 국가 기관 산업을 돌리기 위한 이런 원유 같은 것들은 지금 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쿠바 전역에서 60% 정도가 전기가 끊긴 상태고요. 그나마 사정이 낮다고 하는 아바나의 경우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정전이라고 한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또 회사들은 줄줄이 문 닫고 그래서 지금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쿠바의 상황입니다. 어휴, 병원 같은데 큰일이네요. 이게.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체 와.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겨우 그 응급수술만 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담할 일이 아니구나. 이일규 선생님. 아, 이게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겠어요. 제가 진짜 쿠바를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아파요. 제가 1990년대에 쿠바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쿠바가 1차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 에너지가 없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종전이 계속 됐었었고,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굶는 사람도 많았고, 제가 첫 번째 외교관 생활을 할 때가 2011년도부터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참 나아졌더라고요. 인터넷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두 번째 외교관 생활을 2019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겪다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겪을 때도 와 이게 제가 쿠바에 있을 때 외교관인데 휘발을 열어 가면 보통 한 5시에 갑니다. 5시에 가서 줄 서놓고 있으면 새벽에 3시에 되면 휘발을 넣었어요. 제가 있을 때. 5시. 근데 이제 7,000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몇 배가 지금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저렇게 쿠바가 어려워진 걸 보면 전 진짜 개인적으로 가슴 아파요. 아니, 이건 보통 일이 수돗물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전기가 전기가 없으면 있어요. 모터로 해서 물 땡겨가지고 건물해줘야 되는데. 쿠바에 있는 지인들하고 제가 이틀 간격으로 전화합니다. 하는데 이자 금방 임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한번 통화했는데 물가 알아보려고 통화했는데 전화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전화 신호가 안 들어온대요. 다 종전되니까 전화 신호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살아가기 앞으로 정말 지탱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북한 같아요. 정전은 뭐 북한은 전기 들어오면 축제예요. 불 왔다 그러고 뛰어가는데 불이 나가요. 그래서 전기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기차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가다가 서면 거기가 여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저 상황이 지속되면 저분들은 북한처럼 뭐 자력갱생을 하거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차로 이제 제일 힘든 게 노약자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인데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요. 지금 생각나는 게 북한에서 아까 지금 불았다 하지 않습니까? 불았다 해서 쫙 들어가 그냥 면 적겠다 뭐 해가지고 나가죠. 개그야? 북한 북한식으로 이제 개그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아 이거 쿠바에 그래도 우마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북한엔 뭐 우마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왜?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무슨 말이든 있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마차가 다니는 거 봐서는 북한보단 좀 낫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요. 나아요. 왜냐면 북한은 말과 소가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특히 말은 다 군부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개인이 끌고 다니니까 막 자전거라도 운행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일까요? 우리 쿠바에 있는 분을 전화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을 소개를 해요. 맞아요. 한인마트. 슈퍼마켓에서 우리 물건을 사려고 막 쿠바 청소년들이 와고 있는데 Estábamos buscando las aguas saborizadas, que están muy buenas. Son productos coreanos y entonces venimos aquí porque nos gustan. 예, 그때 한인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정훈 쿠바 한인회장님 연결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지나고 계신지 저희가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바에 계신 정훈 쿠바 한인회장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네, 지금 집에서 이제 지금 여기 현지 시간 12시 반인데
네, 잠자기 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지금 전기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지금 정전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기가 진짜 그렇게 안 들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제 아바나 그 방파제, 그러니까 말레권이라 그러는데, 말레권에서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외국인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쿠바 사람들보다는 전기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 그 미국의 5.10세 사태가 터지면서 기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16층에 사는데 16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높은데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야, 완전 북한이다. 앞서 그 쿠바 현재 인터뷰를 봤을 때도 연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겪고 계신 어떤 그 연료 부족 현상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주유를 할 때 예전에는 대여섯 시간만 기다리면 이렇게 뭐 주유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티켓이라는 그 앱을 만들어서 주유 순번을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7,000 몇백 명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딱 300명이 줄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기름 넣으려면 아마 우리 이대로라면은 연말에나 가야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연말에나 가야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차가 망가지겠다. 끔찍하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엔진이 다 망가지겠다. 지금 별도로 이제 암시장에서 이제 이 암시장 기름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5, 리터당 한 $5, $6 정도의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그 돈으로 이제 한 10리터씩 이렇게 구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리터당 $12, $13, 뭐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아니 그러면 회장님, 이게 쿠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여기 쿠바 주요 이제 외화 가득 산업이 관광 산업인데, 지금 관광객이 쿠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결국에 이제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암시장 환율이 최근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한 2배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암시장 환율이 폭등을 하니까 모든 그 물가가 오르는 거죠. 모든 가격들이. 근데 현지에서 이제 뭐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는 수준까지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치안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또 뭐 말하자면 이제 병원이나 경찰 같은 이제 국가 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사실 여기 사는 외국인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병원이죠. 병원인데 병원에 지금 살짝 응급실 빼고는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의사들, 뭐 간호사들, 의료진들도 출퇴근을 못 하니까, 출퇴근하려면 이제 뭐 교통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서 그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와서,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대중교통은 운행이 됩니까? 뭐 버스라든가 뭐 아니면 택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그 아예 최근에 버스를 제가 구경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머, 예, 심각하다. 왜냐면 이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트도 운영하는데 유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뭐 마트 매출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최근에는 또 이제 대중교통이 이렇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제가 최근에 택시로 여기 가까운 거리를 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전에 한 뭐 2, 3달러에 다니던 거리가 지금 쿠바 사람들 한 달 월급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그래요. 지금 택시 요금도 엄청 올라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주변의 이웃들이라든가 아니면 쿠바에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미국이 공습을 하거나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이렇게 사나 뭐 어떤 뭐 상황이 와도 자기들한테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 안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자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좀 약간 기대 섞인 우려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조차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의 네. 변화로서 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바람을 좀 가지고 계신 거군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쿠바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제 피델 카스트로 사망하고 미국하고 쿠바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고 또 한쿠바 수교도 보고 이런저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옆에서 겪고 지켜봤는데 이번은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지금 여기 쿠바 현지 분위기가 좀 약간 술렁술렁한 편입니다. 많이 이런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기회에 쿠바가 국제사회의 좀 정상적인 일원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네. 여기 지금 한인 후손분들, 한인 전부 해서 뭐 1,100여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이분들 삶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좀 나아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좀 좋은 소식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훈 회장님 물론이고 우리 한인 여러분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34님, 아까 그 뭐 이렇게 바다에 뚝방이 있는데 어디라고 했는데 거기 다 아시는데. 네, 아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외국인 아파트가 있고 거기 이제 쿠바 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그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은 그 아바나 베다도시에선 제일 큰 아파트고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거기는 그래도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그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는 하루에 이제 보충적으로 3시간 내지 한 5시간 그 사이 보충은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고 할 정도면 일반 쿠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지역이 사실은 쿠바의 가장 명소예요. 저 말레코니 사진에서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들이 저기서 촬영도 했었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 저렇게 힘들다라면 쿠바가 진짜 심각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이제 쿠바는 이미 좀 정상 국가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국민의 이 고통이 더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건 의료 체계도 지금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제재 이전부터 미래를 잃은 젊은 층과 기술 인력 275만 명이 국외로 탈출한 상황이라 이 국가의 미래를 타개할 제대로 된 미래층도 쿠바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더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재 쿠바의 모습을 저 이만갑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갑 쿠바통신원 정호연입니다. 지금 이곳은 전례 없는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생존마저 위협받는 쿠바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곳은 아바나 국제공항. 보시다시피 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관광산업이 주춤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관광객 수가 20%가량 급감하면서 쿠바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공포스럽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번엔 공항을 나와 시내로 가봤습니다. 여긴 수도 아바나의 도로인데요. 이렇게까지 도로가 한산한 건 저도 처음 봅니다. 평소라면 관광객과 상인들로 북적여야 할 아바나의 중심가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시내 주유소 중 90%가 연료가 없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쿠바 하면 클래식하죠? 하지만 기름 없는 차가 무슨 소용인가요? Hay tantas cosas difíciles aquí que uno no sabe cuál es la más difícil. De transportación, las máquinas,
Tiene que ser están difíciles, están difíciles. Todo. Los triciclos es lo que... No, están caros. Hay quien lo puede pagar, hay quien no. Todo está en dependencia. ¿Usted su propio negocio cómo va? Poco a poco, machacando ahí, como decimos los cubanos, poco a poco. ¿Y mejorar la situación? Claro que tiene que mejorar, por eso el presidente está haciendo todo lo posible para que esto mejore. 거리만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바나 관광지에서 인기 있는 한 호텔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손님이 한 명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녀야 할 인력거 기사들도 하루 종일 빈 차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현지인한테 현재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Ahora no hay turistas, poco. Muy poco. Poco turistas. Una cosa, la otra, tiene que posteriormente tratar de sufragarla también y está viviendo ya. No queda de dos, le ha puesto la guayaba podrida a todo el mundo. Compadre, si tiene millón, no tiene que gastarlo, regálalo. Y ya, porque no tienen que gastarlo, pero no para convertir el mundo en una catástrofe. No, para nada. 가족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참 자식 있고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필품 가격마저 불안정한데요.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Cómo es hoy? ¿Cómo es el supermercado? No muy bueno. Es muy inestable en estos momentos hacer nada aquí. Los precios no los puedo mantener estables. Es imposible. Las personas prácticamente no pueden comprar y yo obviamente prácticamente no puedo vender. Y sobre todo ahora no lo veo luz aquí. No, luz no hay. Luz no hay hace casi 24 horas. Voy en este lugar. Entonces, ¿cómo mantiene el producto fresco? Arriesgándome, tengo que arriesgarme, comprar pocos productos para ver si pueden salir rápido. Si no, no tengo cómo mantenerlo fresco.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료 부족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쓰레기 수거 차량마저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금 쿠바 거리는 쓰레기 천국이 됐습니다. 지금 쿠바는 7시만 되면 암흑 도시가 됩니다. 제가 쿠바에 18년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정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실제로 쿠바 주민들은 해가 지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stamos sin electricidad. Bueno, un invento. Esto es un bombillo que carga con luz solar. Con panel solar. 이 집에선 급한 대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하루 5시간밖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죠. 현재 쿠바 사람들에게 정전은 일상이 되었고 밤이 되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늘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쿠바에 예전처럼 밝은 빛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Pero bueno, ya estaremos mejor. Yo tengo la esperanza que Dios no se va a acordar, no se va a olvidar de este pueblo que lo ama tanto. 지금까지 연료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쿠바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하루빨리 쿠바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만갑 쿠바 통신원 정호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국제 제재나 미국 주도의 제재가 심해지면 결국은 고통받는 건 일반 서민들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나빴던 건 쿠바 군부의 기득권들,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 호유시켰던 사람들, 네. 북한의 김정은과 거기에 이제 기생했던 정권의 실세들 아닙니까? 제재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신중해야 하지만 원인은 이들 군부에게 있다. 라는 말은 이란도 쿠바도 그리고 북한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란하고 쿠바랑
이란하고 쿠바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북한하고 쿠바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아무런 명분도 없는 거고 완전히 미국이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거고 쿠바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미국이 계속 핵갱판을 친 거고 여태까지 그런 건데 그 책임을 갖다 그쪽으로 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학폭에서 완전히 그 피해자 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이란을 폭격할 때의 미국을 비판하는 논리랑 쿠바의 제재를 얘기할 때 미국을 비판하는 논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였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쿠바에서 쿠바 주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봉기가 일었습니다.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국민들은 자유화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쿠바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었습니다. 그때 지금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군부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잔인하게 쿠바 주민들 진압했어요. 그런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 그런데 쿠바 군부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시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나라 국민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걸 갖다 바깥에서 트럼프라는 어떤 미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아마 제재에 아무런 명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깽판을 치는 걸 갖다 옹호하고 그 사람들 탓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쿠바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쿠바가 한때는 정말로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걸 누구도 납득을 못합니다. 물론 미국의 제재가 온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도 쿠바에게 기회가 많았어요. 아니, 지금도 보세요. 왜 어려운 겁니까? 왠지 아세요? 쿠바가 뒤로는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한 게 뭡니까? 반인륜적인 범죄잖아요. 쿠바 군부는 그거 알면서도 지원했어요. 왜? 베네수엘라가 자기 옆에 온전히 있어야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타격받지 않으니까 순망치 안으로 솔직히 말해서 베네수엘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쿠바에서 어떻게 그 베네수엘라를 지원을 합니까? 그 보낸 게 인원 몇 명 보낸 거거든요. 석유 주는 대가로. 그걸로 뭐 테러를 지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 정말 깡패 논리죠. 우리 김진 기자님이랑 진중권 교수님께서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두 분이 다 그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쿠바 문제를 논할 때 우리가 제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쿠바 현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치. 쿠바 주민들은 쿠바가 지금처럼 저렇게 못 사는 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중적인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재. 두 번째 내부가 스스로 자기 정권이 스스로 하는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내부 제재는 어떤 거냐? 쿠바가 주요 수입 원천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사들을 해외 파견해서 우사들을 보러 들이는 돈. 연간 외화 수입 약 60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해외 그 망명객들, 쿠바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떠나간 망명객들을 쿠바에 송금하는 송금. 연간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 쿠바 1년에 관광 평균 제일 관광객이 많았을 때 1년에 300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300만 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 30억 정도. 이렇게 합치면 그냥 공짜로 들어온 돈이 연간 25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구 1,100만밖에 안 되는 나라 25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쿠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못 삽니까? 그 돈이 쿠바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군부가 가져가는 돈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이 다 이제 복지에 돌려진다. 교육, 의료, 뭐 기타 등등 복지에 돌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이게 정권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북한이네요, 완전히. 이게 3대 수익 원천 이게 다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지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외부의 미국이 쿠바를 지금 제재를 딱 하고 풀어놓지 않는 게 쿠바가 정부가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잘못된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가 이렇게 못 사는 건 그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정권이 잘못된 운영 방식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물론 이제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름줄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상황.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한 상황이냐.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 이걸 이제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쿠바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국제법의 주권주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 위반한 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의 핵심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결정권이란 게 없다. 맨날 잘못된 결정만 하니까. 아까 두 분이 토론을 하셨는데 경제 제재가 잘 됐냐 잘못됐냐 누구 책임이냐. 경제 제재가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군사행동보다는 부담이 적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고한 쿠바 국민들 교육 못 받고 굶어 죽는데 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 중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경제 제재예요. 뭘 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군사행동 같이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 제재가 안락의자 같은 거예요. 안락의자 현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락의자 타고 있으면은 뭐 움직임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제자리에서.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우리가 쿠바 인민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군사행동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싸울 때 얘랑 뭐 싸우고 있어. 근데 이쪽이가 도와준다 치고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싸우려면 전장이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쿠바를 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대로는 쿠바가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전략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놓고 봐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내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자본주의 쪽으로 돌아서기만 하게 되면 중남미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딱 쪽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다 추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쿠바 사태를 보게 되면 중남미에서 완전히 반미 세력을 뿌리째 뽑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든 중남미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꿈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유세하다가 7월에 총을 맞았잖아요.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살려준 건 다 이유가 있다. 난 어차피 재선도 안 되고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영구히 평화롭게 만들겠다.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쿠바 이 정도가 아니라 쿠바가 미국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친미 정권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란과 미국이 가장 큰 사업 가치 하는 경제 협력 문명 국가로 지내는 거예요. 북한도 미국 기업이 들어가고 원상갈마 해서 전 세계가 미국이 되는 그린란드까지. 일기 때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내세운 게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 몇 개국이 국교 정상한 아브라함 협정이잖아요. 근데 아깝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브라함 협정을 했으면은 정말 완전한데 트럼프 대통령 아마 그 정도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요즘에 이란 전쟁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이란 전쟁 끝나고 중동의 평화 모든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평화롭게 비즈니스하고 군사 협력하는 그날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과한 해석이라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었잖아요. 백악관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를 퍼붓는 장면을 배포했어요. We pray for wisdom from heaven to flood his heart, his mind, and Lord, you will guide him in these challenging times that we're facing today.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선에서의 트럼프의 야심이 아니라 지금 용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신앙에 가까운 어떤 이데올로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지금 이 거대 탐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고통받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게 전기가 아깝거나 전기가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도 한 명도 못 보고 그거 너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어느 순간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다가 전기가 가면 수술도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전기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데자뷰 같은 게 고난의 행군을 북한에서 겪었잖아요. 북한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저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하고 옛날하고 비슷했네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화면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래도 미제국주의 탓은 얼마 안 하네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인터뷰하면 다 미제국주의 맞아요. 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힘든 거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국주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북한에서 한번 봤던 느낌. 근데 어찌됐건 이번 사태를 보면 아직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강력한 경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유독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습니까, 쿠바가? 예, 남미에서 이제 쿠바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른바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잖아요. 뭐 멕시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 핵심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갖고 있거든요. 쿠바의 경우 석유 소비량이 연간 10만에서 12만 배럴이거든요. 그런데 그 쿠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4만 배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에서 절반 그 사이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왔습니다. 또 쿠바에서 생산되는 그 원유가 이게 휘발유나 항공유 등으로 쓰이는 경질유보다는 이게 좀 싼 거예요. 이른바 중질유라고 하거든요. 중질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질유가 이게 정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쿠바 정제 시설의 70%가 지금 연령이 40에서 5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그 클래식카랑 똑같은 겁니다. 정제 시설도. 경제제 때문에 아무런 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새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쿠바가 일단 자본은 없죠. 그다음 또 기술도 문제입니다. 기술하고 인력을 들여오려면은 또 미국의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석기 시대 정유시설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믿을 수 있는 건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었던 베네수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한테 뭐 석유를 달라 한들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습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현금을 주는 대신에 뭘 보내냐면 인력을 보냈어요. 풍부한 게 인력이니까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요번에 미국이 침공할 때 굉장히 많이 희생됐던 경호원. 맞아요. 경호원들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아니 또 궁금한 거는 이 미국은 쿠바를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 특별히 미국의 위협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사실은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쿠바가 많지 않고 뭐. 플로리다에서 한 150km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에서 대전이에요. 대전 정도. 그것도 타면 2시간입니까? 그래 봐봐요. 이게 미 대륙을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뉴욕에서 출발해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5시간이에요. 거리를 재보니까 인천에서 싱가포르거든요. 와. 네. 이 정도로 큰 나라에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다 그냥 코 앞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운. 그래서 특히 이제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미사일을 쏜다. 여기에 당황 정도가 아니라 기겁을 했거든요. On the island of Cuba,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만약에 당시 62년도에 바로 미국 플로리다 코앞에 있던 쿠바에서 미사일을 쏜다, 핵 미사일을. 당시 시뮬레이션 한 돌려봤거든요. 미국에서 쏜 핵 미사일이 모스크바로 가기 전에 쿠바에서 쏜 미사일이 저기 시애틀까지 다 날아가서 미국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로르데스 기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쿠바에 있던 구소련이 이제 운영했던 기지거든요. 62년도 쿠바 핵 미사일 위기 이후에 소련이 만든 건데 이게 감청 기지예요. 전화. 요즘 누가 감청을 합니까? 그렇죠. 그 러시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야, 돈 너무 많이 든다 해서 그냥 포기한대거든요. 이 기지를 중국이 인수해가지고 중국 기술로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서 다시 지금 레노베이션 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들이 주장을 해요. 이거를 흘리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만약에 진짜 만들어봐라. 내가 놔두나 봐라. 이거지 지금요. 지금 트럼프를 보면서 다들 입에서 나올라 말라 하지만 전문가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 전쟁으로 좀 면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잖아요. 있죠.
쿠바에 대한 이 에너지 제재는 철저히 미국의 대내 정치를 의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플로리다 말씀 주셨는데 플로리다에는 쿠바에서 살았던 쿠바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쿠바 출신들이 많은데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탐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쿠바를 제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왜 쿠바를 제재할까요? 그 이유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쿠바 출신들이 쿠바 정권을 제재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뀌길 바라는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이 플로리다에서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52%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여론조사가 52%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플로리다 여론이 뒤집혔다는 거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쿠바 출신 사람들은 우리로 따지면 탈북민이에요. 왜 쿠바를 제재하길 바랄까? 플로리다에 정착한 쿠바인들은 자발적으로 쿠바를 떠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반공산 인사들을 탄압했고요. 그리고 기업인들의 기업을 빼앗았고요. 이 정치적인 정적들을 피델 카스트로도 탄압했거든요. 탈쿠한 거구나. 탈쿠. 네, 탈쿠인들이에요. 탈쿠민들이 플로리다 정착했고 거기서 2세대, 3세대, 2세대죠. 2세대가 정착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인식에서는 쿠바에서 고통받고 있는 쿠바 국민들이 남일이 아닌 거예요. 그 쿠바계 미국인들의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를 막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죠. 지지율이 올라가요? 오르겠죠. 전 그리고 공유지로 오는 거.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좀 봐야 돼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친 트럼프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자주 나와요. 나오죠. 근데 마크 루비오와 저희가 또 약간 뭐라고 할까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뭡니까? 일단 우리 동갑이야. 아우 데이스티야. 우리 동갑이라니까. 그리고 미국의 96년도 대선 때 당시 빌 클린턴이 재선 선거에 나오고 공화당에서는 밥 돌 상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클린턴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가지고 대선을 치렀어요. 그때 저는 밥 돌 상원 의원 선거 캠프에 있었고 그 친구 마크 루비오도 플로리다에서 밥 돌 상원 의원 선거 캠페인을 했어요. 저는이라는 건 썬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LA에서 밥 돌 상원 의원 선거 진짜로요? 선거 캠페인을 했고 이거 포레스트 검프야. 진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한 친구는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 나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어때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어때서? 자랑스럽다니까. 아이가. 근데 이 마크 루비오가 뭐 이제 아버지가 뭐 공산 정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뭐 약간 반공주의자다라는 말을 하는데 약간 기회주의자에 가까워요 마크 루비오가. 아시다시피 2016년도 트럼프 1기 캠페인 때는 마크 루비오와 트럼프가 진짜 멱살 잡고 싸웠어요, 진짜. 그래요.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 대회에서 마크 루비오가 원래 전통 공화당 접근대로 나이스하게 나갔어.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리틀 루비오라고 신체를 약간 비하한 거예요. 이 조그만 놈. 그랬더니 마크 루비오가 참다. 야! 뭐라고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진짜로 경선 때 트럼프 후보는 손이 작은데 손이 작은 사람은 그것도 작다고 하던데요. 진짜로?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정말. He says he's always calling me Little Marco. And I'll admit, the guy, he's taller than me. He's like 6'2", which is why I don't understand why his hands are the size of someone who's 5'2". Have you seen his hands? And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men with small hands? You can't trust them. You can't trust them. You can't trust them. 하여간 이때 이게 지금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할 소리입니까? 진짜 그 소리 했어요 진짜. 비하로 한 거구나. 진짜로. 그때는 진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제 그 마크 루비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 트럼프와 각을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를 탈출한 쿠바계 주민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책을 친 트럼프 쪽으로 바꾼 거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 자체가 플로리다주의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놓고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1959년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3년 전에 1956년에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에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이 루비오 국무장관은 굉장히 반공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무슨 북한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예전에 김정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십 개의 핵무기와 그리고 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북한을 가리켜서 그 테러 집단이라고 또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재지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그런 국무장관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르코 루비오 직접 만난 적이 있고 그 한국에 가서 연설할 때 제가 사회보고 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잘 웃고 에너지가 좋은 분인데 미국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난민이에요. 난민. 이란은 미국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이 있을 때도 난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중해로 갔잖아요. 대서양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란도 막 폭격하고 그러는데 지상군 투입만 안 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1,500km거든요. 근데 쿠바랑 플로리다는 150km니까 10분의 1. 난민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폭파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누르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루비오 장관도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쿠바 입장에서는 나 가만히 있는데 왜 또 있을 수는 있겠어요. 쿠바로서는 억울하죠. 그 전 정권들과는 맺건데 뭐 그 국교 정상화도 이끌어내고 이러는데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까 좀 황당할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처음에는 뭐 추가 조치도 필요 없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쿠바를 갖다 우호적으로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It's a failed nation.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oil, they have no nothing. I do believe I'll be the honor of having the honor of taking Cuba. 야, 이거는 그 주권 국가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자존심이 상하지만 쿠바로서는 뭐 어떻게 뭐 군사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타협, 협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보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대통령은 나가라, 축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이 허수아비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카스트로 일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협상도 알고 보니까 라울 카스트로의 그 손자인가 그 라울리토 카스트로라는 사람하고 진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세습? 네,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는데 이 사람 물러난다 그래서 쿠바의 체제 자체가 변하지는 않고 또 그 라울 카스트로가 지금 그 체제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일가랑 좀 협상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찌됐건 이제 미국과 쿠바가 사이가 안 좋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양국 간에 걸치는 아주 깊은 그 감정의 골이 어디서 출발이 됐고 또 어떤 방식으로서 해법이 또 존재할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해가 있어요. 1898년 쿠바를 놓고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여요. 미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서바나 전쟁이라고. 이 전쟁 결과 스페인이 박살이 나요. 우리가 현재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남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있죠. 여기서 스페인 영향권이 싹 물러나고 이제 미국의 안방이 돼요. 당연히 쿠바는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식민지가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미국 자본이 다 이제 쿠바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탕수수 농장도 다 이제 미국 자본이 운영을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 자본이 왕창 들어온 케이스가 언제냐면 1920년대, 30년대 미국 금주령 때거든요. 술 못 만들 때. 먹을 때 마피아들이 뭘 했냐면 술 드십시오. 그러면 배 타시라고 크루즈선을. 그래서 공해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쿠바라고 정말 패러다이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쿠바를 휴양지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금주령 때구나. 누가? 마피아들이. 마피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쿠바의 카지노, 리조트, 호텔을 싹 다 미국 마피아가 운영하는 미국 자본들이 소유하게 됐어요. 이게요. 그럼 이 이후에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식민지가 된 쿠바 일반 국민들은 잘 살았을까요? 좀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잘 살지, 돈이 드는데 당연히. 아니죠. 당시에 이제 그 바티스타 정권이라고 이제 친미 독재 정권이 들었었는데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 자본들 여기서 돈 버신 거 다 미국으로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 땡볕 아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수수 노예죠. 여기서 노예로 일하면서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아요. 진짜 돈은 못 가진 거예요. 돈은 다 미국으로 이제 빠지는 구조였었죠. 이거를 당시에 쿠바 출신 변호사 한 명,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 한 명이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뒤집어 엎자라고 하면서 1959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바 혁명이거든요. 그 변호사는 피델 카스트로, 의사는 체게바라. 자, 그래서 쿠바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되는 숫자로 2년 만에 바티스타 정권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이게 돼? 왜냐하면 민심은 우리 편이다. 바티스타 정권이 그만큼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바티스타 정권에서 기득권층이죠. 카지노 운영하고 호텔 돌리고 하던 기득권층들이 이제 공산 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도 나도 미국으로 탈출했는데 어디로 가냐? 지금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로 갔다. 플로리다. 아,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쿠바 혁명을 일으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왜 공산주의자가 됐냐? 왜? 딱 보니까 지금 이 쿠바 민중들이 다 못 살고 있는 이유가 미국 자본이 소유한 호텔, 카지노, 리조트 같은 이거잖아요. 이거 싹 다 국유화해버려라. 다 자본 나가고 앞으로 이거는 쿠바 민중들이 통제한다라고 국유화를 선언해버려요. 마피아가 투자했건 뭐 어쨌건 간에 미국 자본인데 이걸 너희들이 다 꿀꺽해버려? 라고 하면서 틀어져요. 틀어지면서 국유화한 것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피델 카스트로가 너희들이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다? 나 공산주의자 하겠다. 이 미국 자본의 국유화 때문에 미국과 쿠바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단단히 원수가 됐고 미국 입장에서도 쿠바랑도 원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60년대부터는 이제 금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죠. 그 유명한 쿠바씨가 또 수입 못하게 하고 담배, 설탕 이런 모든 품목을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60년 지난데도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역사를 봐야 될 게 그게 6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쿠바 안에서. 그러니까 쿠바의 젊은 세대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반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 사업으로 흥했으니까 외부와도 접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새 세상을 원하고 새로운 정권을 바라는 세력이 분명히 쿠바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미국 제재만 좀 없었다면 쿠바는 지금보다는 좀 경제난에 허덕대지 않으면서 할 수 있었겠네요. 사실 이제 제가 쿠바에서 많이 살아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그렇게 군면한 분들은 아니에요. 워낙 이제 낭만적이고 이제 널기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아득바득 이제 피땀 흘려서 이제 그런 욕심 그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제재, 내부적인 제재 그런 요인만 없으면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쿠바예요. 옛날 59년 이전에는 중남미 지역에서 GDP가 1등이었습니다. 쿠바가. 자연적인 혜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놀기만 해도 이제 바나나가 그냥 열려서 떨어지지. 사탕수수 같은 거 한 번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다시 심지 않아도 됩니다. 5년 동안 그냥 계속 잘라 먹다가 5년 만에 다시 다 베버리고 새 꿀을 심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은 충분히 된 나라인데 미국을 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나라가 완전히 몰락해버린 겁니다. 쿠바가 그래서 중남미 보석, 중남미 진주 정말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활발하고 저는 대사관에 근무할 때 쿠바 대사관 연애가 제일 기대됐던 게 가면 춤을 춰요. 일단 잘 먹이고 춤을 추는데 어떤 사회주의 나라 대사관에서도 춤추는 거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 부인들 다 일거 세워서 춤을 추고 얼마나 활발하고 활달하고 그런지 몰라요. 신기하다. 제가 한 100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딱 도착하면 비행장에 도착하면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느낌이 와요. 뭘로요? 차 보고 길 보고 도로 상태 보고 물 상태를 보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고 이 나라는 자본주의다. 그게 딱 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제가 87년도에 그 쿠바를 갔어요. 그래서 카스트로를 만나러 김영남 부총리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를 태우러 나온 차가 볼가인데 볼가를 탔는데 더 미치겠는데 차에서는 기름 냄새 나지 문 열면 덥지 진짜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야 정말 이거 북한보다 못 살지 잘 사는 나라는 아니구나. 80년대 북한 그렇게까지 못 살진 않았으니까 평양이 지도자가 카스트로가 저희들 식사를 차려주고 그랬는데 카스트로가 이제 군화 입고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군복 쓰고
여기 이제 옷섭이 해진 옷을 일부러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 나라가 지금 못 사는 나라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댔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역사의 가정인데 정말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개혁적인 정부를 세웠으면 아마 네. 중남미 나라 GDP 1등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보다도 더 한심한 나라고 네. 그렇게 카리브해의 보석이 세상에. 그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세상에 이런 프로가 어딨어. 카스트로랑 밥을 먹었다고. 와, 이런 프로가 역사. 어딨어. 이만갑이 요새. 아니 미국에서 선거운동 하신 분도 계신데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저 이익규 참사 류현우 대사 고영한 선배님이랑 우리 성기 교수님을 같은 선생에 비교할 건 아니고요.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왜? 저긴 그냥 띠만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나이하고. 공 교수님은 같이 사회라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연결이 씹히길래 나도. 참 김진 기자님. 네. 이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렇게 막 제재를 하는 미국도 야속하고, 아니 잘 살 수 있는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군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 국민들을 사실은 포로 삼고 있는 그 군부도 굉장히 밉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마찬가지예요. 핵만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김일성 때 개혁 개방했으면 윤원 선배님 탈북했겠습니까? 이일규 선배님 탈북했겠어요? 모양 선생님 탈북했겠어요? 통일이 됐겠죠, 그다음에. 통일이 됐겠죠. 마찬가지예요.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 탓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 세력에 의존하면 자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뭐 민주진영도 마찬가지고 공산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쿠바의 경우는 소련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던 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병폐가 됐습니다. 91년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석유받았었죠. 설탕 비싸게 사줬죠. 경제 원조 받았죠. 소련 붕괴되자마자 GDP, 쿠바 GDP의 35%가 급락했습니다. 쿠바가 못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소련의 몰락입니다. 아니 붕괴한 건 사실 이 소련인데 왜 쿠바의 경제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가 59년 혁명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 61년도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소련이 바싹 붙었습니다. 미국이 코앞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쿠바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경제 지원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 세부 진영 가격으로 고려를 했어요. 원유 한 톤당 사탕가루 한 톤 가격으로 채줬어요. 사실 이게 절반 가격이거든요. 쿠바가 아까 피트 언급이 됐지만은 1년 원유 소비량이 한 400만 톤이면 됩니다. 근데 소련이 800만 톤을 줬어요. 설탕을 800만 톤 가져가고 원유를 800만 톤을 줬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일체 재판매 못한다. 딱 내부에서 소비해야 된다. 근데 400만 톤이면 되는데 나머지 400만 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때 당시 큰형님이었으니까 동생이 좀 못 사는데 그거 파는 거 뭐 그까지 눈치를 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쿠바에다 공식 통보를 합니다. 사회주의 때 우리가 체결했던 협정 이거 다 무효화한다. 그러니까 바로 경제 위기가 들어왔어요. 소련을 믿고 원조를 받아먹으면 살다 나니까 산업 인프라는 없지. 당장 소련이 붕괴되다 보니까 뭘 내다 팔아야 그냥 그것도 사다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 것도 없고 또 자체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그냥 종이 그 사상 누각이죠 결국은. 당시 이제 그 90년부터 94년까지가 특별 시기라고 하는데 소련으로부터 지원 끊기고요. 식량 생산량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 뭐 쿠바판 고난의 행군 시기죠. 이때 이제 아바나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거든요.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무려 3만 5천 명의 쿠바인들이 배를 타고 쿠바를 탈출해가지고 플로리다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학을 떼는 거예요. 일제히 난민이 몰려들면은 미국 감당 안 된다. 이거. 그럼 지금 이 쿠바가 제2의 그 특별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손포만 하지 그때 특별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람 개인들의 일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됐습니다. 아까 쓰레기장 봤잖아요. 네. 그 매일 오물차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원유가 없으면 못 가져갑니다. 저 쓰레기장 우리가 저렇게 보잖아요. 제가 있을 때부터 저게 시작이 됐었어요. 우리는 매일 그 앞을 지나서 대사관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만 가면 사람 시체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 어물을 버리는 걸 치우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욕한 냄새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뷔페가 한국은 오면 다 이렇게 뭐 어물은 여기다 버리고 뭐 음식물은 여기다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버물려서 갖다 버리면 다예요. 그때 90년대 특별시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기고 힘들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재 쿠바가 국가 설립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요. 지난 2월 5일에 국가 연설에서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단은 집단 학살적 봉쇄이자 에너지 박해라고 이제 규정하면서도 미국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상호 존중과 주권 침해 금지, 그리고 조건 없는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지금 쿠바의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사실 자존심 내세우거나 이럴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국가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건 조건이 일단은 당신은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디아스카넬은 제가 몇 번 다시 만났거든요. 최근에 아니고요. 쿠바에서는. 네. 디아스카넬은 제가 본 쿠바 그 고위급 중에 유일하게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쿠바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사람이고, 또 고마움도 진실하게 표시할 줄 아는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소문에 듣자니까 우리 일기 참사님께서 또 이 쿠바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으셨다면서요? 2018년에 이제 쿠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대통령급이 방문을 하면 손발대가 옵니다. 그 손발대와의 사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손발대와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호. 그 경호원들이 무기를 휴대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실탄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김정은 옆에 실탄을 가진 외국인 손당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손발대 책임자로 왔던 사람이 우전 총국장 라만사레라고 하는 지금 라울 카스트로나 디아스카넬이 우전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손발대와의 사업을 이제 그 담당해 보면서 많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싸움도 굉장히 많이 했죠, 저하고. 아무래도 손발대와의 싸움이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인데 마지막에는 고맙다고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디아스카넬 앞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이번 대표단이 이제 성공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데는 이 사람이 노력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카넬이 그때 나한테 감사의 인사를 표한 거지.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또 김용남 손발대로 먼저 쿠바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나를 알아보고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김용남 당시 상미위원장한테 이제 이번 대표단 구성이 아주 잘 된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저번에 이제 평양 갔을 때 저 사람한테 이제 신세를 많이 줬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속으로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럴 때는 형제 국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형제가 북한이잖아. 그렇죠. 하나는 사회주의 동방초소, 하나는 사회주의 서방초소 이러면서 지내왔거든요. 근데 2024년 2월 14일 날 한국하고 쿠바하고 수교를 맺었지 않습니까? 수교를 맺은 다음에 북한이 완전히 삐졌어요. 단단히 삐졌어. 세상에서 제일 돕는 동지였는데 우리를 배신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25년 6월 달에 쿠바 지도부가 정상회담을 하자. 그런데 김정은이 거절을 했어. 그리고 2025년 9월 달에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푸친, 김정은 회담이 있었고 김정은 그다음에 시진핑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구엘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정상회담을 안 했어요. 쿠바 북한 정상회담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더 간 거는 지난해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의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크게 했잖아요. 쿠바 대표단을 아예 배제시켰어. 그러네요. 쿠바 대표단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그냥 큰 돌덩어리가 앉은 거지. 아, 너네가 우리를 배신해? 우리 괴뢰하고 외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북한이 쿠바를 도와줄 일은 영도 없는 거고 또 북한이 그렇게
도와줄 형편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냥 도와줘봤자 AK 소총이나 주겠죠. 그 AK 소총 가지고 뭘 하겠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북한도 쿠바를 전략 국가로 안 봅니다. 쿠바를 가져올 게 없거든요. 쿠바 역시 북한을 서로. 전략 국가로 안 봐요. 서로.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보면 뭐 그래 한국이랑 수교해도 그래 너네 잘 가라 우린 잘 가겠다 이런 관계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중국, 러시아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요? 예. 중국, 러시아가 경제적인 후원 그걸 떠나서 이제 쿠바 체제 안전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가 보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쿠바가. 그래서 계속 지금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북한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 사실은 북한으로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총 몇 개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핵미사일 필요 없어요. 쿠바에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도 줄 게 없어요, 북한에는. 김정은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거든요. 2월 14일이에요.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 2월 14일이었는데 북한은 2월 14일에 뭐 하고 있었냐? 이틀 뒤 2월 16일이 무슨 날?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이었잖아요. 광명성절, 그러니까 김정일의 생일, 그것도 82주년. 성대한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월 14일에. 그때 이제 김정일의 생일 앞두고 여러 이제 우방 대사관, 외교관 이 직원들을 불러서 연회를 연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냐? 에두아르도 루이스 꼬레아 가르시아 주북 쿠바 대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름 다 못 외우겠는데. 예, 에두아르도 루이스 꼬레아 가르시아 주북 쿠바 대사입니다.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 쿠바 대사까지 초청됐는데 북한이 한국과 쿠바 수교 발표 직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말해준 거예요. 알면서. 달래다. 말하자면 60년 지기 절친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라이벌이랑 몰래 편먹는 상황. 야, 그 배신감은 항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열받아 있는 거죠. 서운하죠. 북한 외교관은 정말 취업하기 힘들겠다. 생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참 세상이 참 냉정하죠. 그 관직에 있거나 아니면 기업에 높은 데 있을 때는 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내려고 나면 다들 바쁘다 그러잖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란, 지금 이스라엘,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데 저 반미연대, 러시아, 중국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북한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죠. 선생님이 왜 얘 야단치다가 옆에 있는 애도 하는 식으로 맞아요. 같이 어울려다니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 있고 쿠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 세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라크, 이란. 그러면 북한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북한은 그러니까 원래 핵 커넥션이 있잖아요. 핵 개발, 미사일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 외에 뭐가 있는가 하면 터널 커넥션. 터널? 지하. 터널? 지하. 세상에서 땅굴 제일 잘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이잖아요. 제일 잘 파는 거를 이란에 갖다 대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우선 얘기를 하나 하면 이란 대사관 밑에 지하에 땅굴을 팠어요. 이경제위원회 사람들이 가서 이란에 있는 북한 대사관. 테헤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가서 땅굴을 만들었는데 전쟁 때 피하라고 아니고 거기다가 밀주를 만드는 기계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밀주를 팔아요. 그 이란 대사관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 그 땅굴이 거의 북한이 대준 방식으로 땅굴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은 모든 데서 손을 잡은 정말 친선적인 국가고 형제적인 국가인데 작년도에 어떤 한 북한군에 있던 분이 왔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땅은 조선 땅일 수 있지만 하늘은 우리 하늘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늘은 미국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니까 공중에 대한 미 공군이나 우주군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꼭대기에서부터. 지금 이란도 그렇게 당하고. 공군도 레이더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뭐 가다피 그렇게 갔죠. 사담 후세인 그렇게 갔죠. 이란 하메인이 그렇게 갔죠. 그러면 북한 사람은 생각하기에도 다음엔 우리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이라면 안 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말씀이 맞는 게 이번에 그 미국이 정말 이란이 거의 손쓸 새 없이 지금 막 일방적으로 때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대변인 성명이 나갔잖아. 굉장히 강력한 오조를 하면서 나가면서도 트럼프 이름은 또 못 짚더라고요. 저들의 리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구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오조로 규탄한다. 원색적인 수준이 아니고 옛날 했던 수준들 그냥 반복한 형태로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식으로 하고 바로 그날 또 김정은이 시멘트 공장 그 현지 지도라는 걸 했더라고요. 원래는 이쯤 되면 숨어 있어야 되는데 공개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와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보여주자는 게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때린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이제 주민들 결속도 시키고 본인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미국이 함부로 이제 군사적 공격을 못한다. 결국은 이런 행동 자체가 미국을 의식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미국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면서 작게 말해요. 이건 김정은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군사적인 메시지를 내냐면 북한의 최신형 구축함이 있어요. 최현호를 김정은이 이틀 연속으로 찾아서 거기서 미사일 시험하는 걸 굉장히 김정은이 지켜보는 장면을 일부러 보도합니다. 근데 여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영상 보시죠.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면 미국한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란이랑 다른 거 알지? 우리 핵 있는 거 알지? 이란은 핵무기 없어서 너네 막 때려도 됐잖아. 근데 우리는 까먹지 마. 핵 있는 거 알지? 여기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쏘면 여기 순항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500에서 2,000km 이상이거든? 이거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도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거 알지? 까먹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 핵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만감이 무서운 게 우리가 뭔 녹화를 하잖아. 그러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까지 진짜 쿠바가 멀쩡히 견디고 있을지가 의문일 정도입니다. 앞으로 쿠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란과 같이 미국이 쿠바의 군사 작전을 실시할 것인가? 네네네. 그 쓰레기 더미에 뭘 던져 미사일을? 예전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오사마 빈 라딘 잡으라고 그때 아프가니스탄이 비웃었어요. 미국제 크루즈 미사일보다 비싼 건물 한 개도 없다고 쏘라고. 150km 앞에 있는 나라에 지금 군사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그럼 카오스 난리가 날 거거든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모든 국민들이 배 타고 이제 플로리다로 다 헤엄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이런 경제난에 견디지 못한 쿠바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카스트로 정권, 사회 정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기회로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냥 근본적인 변화가 조만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하고 쿠바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2021년도에 반정부 시위가 아바나에서 있었잖아요. 뭐 잔인하게 진압은 됐지만 그래도 상상해 보면 북한 같으면 아마 그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 다 잘못됐을 거예요. 가족들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쿠바가. 그리고 사실은 뭐 쿠바 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긴 해요. 일단 공산주의 정권에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에 대한 반항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외부 소식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왕 박광렬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마약왕. 북한에서 나오는 마약을 한국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일을 했거든요. 국가 체제 차원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간식 먹는 시간이야 하면 애들까지도. 함흥의 약학대학이라고 자기들이 약을 만든 겁니다. 가져온 마약들을 저희는 유통을 했던 거죠. 국경연선안이만 들으면 우리가 왕입니다. 단속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타이어에 숨기고 했는데 그냥 의자 밑에다가 1kg, 2kg, 3kg, 5kg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8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8만 명이요? 10kg까지도 운반을 해서 10kg. Next Channel A